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온강의 대표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가족들 사이에서 말 잘한다 약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연스럽게 방송반에서 아나운서 활동도 하고 중학교 때까지 쭉 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 꿈은 이제 아나운서? 앵커 약간 이런 쪽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제 TV 드라마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말도 잘하고 막 법정에서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이러는 게 제 눈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교도 법학과로 이제 전공을 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로스쿨까지 이제 갔는데 계속해서 같은 뭐 민법, 형법 똑같은 걸 계속 배우니까 제가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1학년 중간고사 보고서는 교수님께서 저 불러다가 야, 너 한 학기 더 이러면 학사 경고야. 거의 이 정도로 진짜 처참한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당연히 떨어지겠지 하면서 검찰에 이렇게 인턴십을 지원을 했는데 딱 합격을 한 거예요. 이 정도 성적인데 날 뽑아줘? 이러면서 그냥 갔죠. 그래서 3일 동안 어떤 한 여검사님 방에 제가 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 전담을 보니까 강력, 조직폭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검사가 이런 전담도 하나? 싶었는데 오후에 딱 조사를 하는데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줄줄이어서 검사님 앞에 앉는데 그 카리스마가 그 조직폭력배를 진짜 압도한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저게 그렇게 우리가 TV에서만 봤던 거학척결? 그런 게 저런 건가?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가슴 뛴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딱 처음 검사가 진짜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딱 들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로스쿨에는 전체 학생 중에 한두 명만 검사에 합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성적이 뭐 정말 탑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도서관에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도서관 불을 내가 끄고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학교 바로 코앞에다가 원룸을 딱 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는 그냥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법대생의 최종적인 꿈이 그잖아요. 판검사.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 어마어마한 이름에 우리 집안에 판검사 한 명 없는데 아니 변호사 한 명 없는데 내가 그런 직업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꿈 앞에서 어떤 날은 진짜 작아지기도 하고 어떤 날 공부 잘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감에 잠도 설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사 되는 과정 자체가 변호사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검사 시험도 합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로스쿨 3년 내내 성적까지도 우수해야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로 선발이 되는 거고 전국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 치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검사로 선발되는 사람이 40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저희 때 동기들이 한 38명 정도가 됐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뽑히는 거잖아요. 시험을 중간에 2가지도 준비해야 되고 계속 학점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고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그 핸드폰만 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딱 02번호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법무부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검사님 합격하셨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나 학생인데 그때 그 수사관님이 이제 센스 있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진짜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그때 그 신촌 거리를 혼자 울면서 30분을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그 30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검사 생활을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수습을 하려고 발령받았던 검사로서 첫 발령지가 서울 남부지검이었어요. 이제 여러 형사부 중에 유일하게 여자 부장님이 있던 형사 3부에 제가 딱 배정을 받은 거예요. 거기 막내 검사로. 그분이 저를 처음 딱 부장실을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는 여검사라는 건 잊어. 여검사는 없어. 이 세상에 검사만 있을 뿐이야. 여자니까 못해요. 여자니까 이거 빼주세요라는 말은 절대 해선 안 돼. 네가 여검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굳은 일은 네가 먼저 도맡아 하고 남검사보다 네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렇게 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앞에 여자는 없다. 나는 검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진지하게 사건에 임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부장님이 정말 감사한 게 매일 그러니까 6시에 일과 시간이 끝나면 7시에는 제 가해 시간이었어요. 부장님이 항상 7시 되면 2% 올라와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날 결제에 올린 모든 사건을 옆에 앉으라고 해가지고 비문부터 시작해서 뭔가 수사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를 1대1로 첨삭하듯이 정말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한 3개월을 트레이닝 받으니까 어떤 공소장, 사실 공소장이란 건 공문서잖아요. 근데 어떤 걸 쓰더라도 진짜 비문 하나 없이, 오타 하나 없이 딱 어떤 사건을 보면 어떻게 수사해야 되겠다는 게 딱 그려질 만큼 진짜 소위 빡세게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딱 배정받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땐가 첫 구속사건이 저한테 배당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남부지검에 온 검사님이 꽤나 여러 명이 신임검사들이 있었는데 다들 뭐 상습절도 막 이런 사건 하는데 그리고 실무관님이 검사님 첫 구속사건입니다 딱 줬는데 살인미수인 거예요. 사실은 살인사건이라는 거는 뉴스에서만 보도받고 신문에서만 보는 거지, 이거를 진짜 이제 기록을 주고 이 사람이 이제 검사실로 올라와서 내가 진짜 조사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떨리더라고요. 일단은 기록을 검토하고 실무관님 이제 피의자 올라오라고 하세요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올라온다고 한 그 2분? 가량이 얼마나 떨리던지 그 사건 자체가 전 부인을 이제 목이랑 어깨 부분을 여러 번 이제 찔러서 죽이려다가 와이프가 운 좋게 정말 살아나가지고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이었는데 얼마나 험상궂은 사람일까, 조폭은 아닐까, 이제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라오라고 했는데 웬걸 딱 왔는데 진짜 왜소하고 진짜 키가 작고 고개 푹 숙여가지고 스스로도 잘못한 걸 알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돼서 온 거예요. 근데 당신 칼 들고 그렇게 저 와이프 목 찌르고 어깨 찌르면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살해의 의도 없었습니다, 검사님.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조선족이었는데 제가 본인한테 불리한 질문만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진짜 아침 10시에 불러서 밤까지 야간 조사까지 3일 내내 그 사람의 유년 시설은 어땠는지, 그 사람이 그 여자랑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 왜 헤어졌는지 이런 거를 그냥 그 사람 역사를 말 그대로 전과정을 들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이제 커피도 좀 주면서 이렇게 했더니 자연스럽게 라포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끝내 그분이 죽이려는 목적은 있었다. 그 여자가 바람피는 것 같아서 내가 순간 욱해가지고 아예 이 여자 죽고 나도 죽자 이런 마음으로 갔었던 건 사실이다라는 자백 진술을 받아가지고 무난하게 그 첫 구속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신임검사로서 처음 맡기는 되게 버거운 사건이었는데 어찌됐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백까지 잘 이끌어내서 잘 이렇게 성공을 시켰던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남부지검에서 시문수 마치고요. 제 이제 첫 또 발령지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었어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지청이었는데 남부지검에서 워낙 이제 그 여자 부장님으로부터 빡세게 트레이닝을 받으니까 부산 동부지청 오니까 부장님이 맨날 잘한다, 너 되게 수사 잘한다, 공수장 잘 쓴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기를 북돋아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어서 부장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잘한다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부장님한테 뭔가 보답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에 자정 전에 퇴근한 날은 초임검사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새벽 5시까지 근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우수검사실로 계속 뽑혀서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초임검사 시절을 보냈고 제가 부산 동부지청에서 했던 사건 중에 한 가지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사건인데 미성년자한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피의자가 입건이 돼서 경찰에서 이제 기소 의견,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검사님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피의자가 만 나이로 17살밖에 안 된 여자애인 거예요. 그 17살밖에 안 된 여자애가 14살밖에 안 된 여자애한테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했다라는 취지로 왔는데 사실 17밖에 안 된 여자애가 그렇게 어린 여자애한테 성매매를 알선을 했을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한번 쭉 보니까 성매매를 이제 시켰던 그 장소를 데려다 준 한 남성이 있더라고요. 느낌이 왠지 이 남자애가 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자로 입건됐던 17살의 여자애의 통화 내역을 쭉 보니까 14살짜리한테 성매매를 시킬 때마다 그 남자랑 수회 통화한 내역이 확인이 되고 심지어 그 남자의 기지국 위치랑 그 17세 여자 기지국 위치가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같이 그 장소에 계속 갔고 뭔가 계속 내통이고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 포주다 싶어가지고 그 남자가 어디 사는지 알아봤더니 강원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있었던 데는 해운대고 그 사람은 강원도에 있고 어떻게 잡아와야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17살짜리 여자애한테 제가 잘 이야기해서 그 남성, 그 해당 남성이 포주라는 진술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 17살짜리 여자애도 결국엔 그 남자애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라는 세계에 빠져들었고 이 여자한테만 시킨 게 아니라 너도 데려와, 너 힘들면 딴 애 데려와 이렇게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14살짜리 여자애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는 진술까지 받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여자애도 피해자인 거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인 남성을 잡기 위해서 강원도까지 가서 직접 체포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은 사실은 만약에 경찰이 그냥 본 대로 경찰이 그냥 서류를 넘긴 대로
그 17살짜리만 피의자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계속 끈질기게 파고 파니까 아, 이게 진실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 그때 수사의 재미? 그리고 되게 보람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에서 이제 형사부 우수사례 검사로 상도 받고 제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표를 툭 던졌어요, 부장님한테. 그러니까 다 놀랐죠. 왜 사표 써? 너 상도 많이 받고 인정받고 있는데 왜 써? 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검사 생활이 되게 액티브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장도 막 뛰어다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서류 작업 위주고 주로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말하는 거 좋아하고 변론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검사실에서 이렇게 변호사님들 와서 변론하시고 재판장에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변호사 업무가 더 잘 맞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검사라는 직업을 포기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그거 되려고 얼마나 피눈물 나게 진짜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님이 제 아기를 돌봐주시고 하다가 정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었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뇌혈관 병동의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진짜 하루아침에 잘못될 수 있고 단 1, 2분에 늦게 발견돼도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보호자가 상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24시간 하든지 아니면 간병인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엄마를 제가 어떻게 간병인한테 맡기겠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해서 하루에 12시간은 제가 간호하고 12시간은 아빠가 간호하고 이렇게 계속 교대해가지고 간호를 했죠. 병가를 내고. 근데 뇌출혈이라는 게 진짜 옆에 베드에 누우신 분이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시기도 하고 생과 사에 딱 그 접점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루에 12시간씩 보내면서 진짜 삶이란 죽음이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그래 어쩌면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어. 우리 엄마만 생각해봐도 저희 엄마가 이제 법대 나오셨고 문과 진짜 전체 수석일 정도로 굉장히 수재였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대학교 4학년 때 저를 임신하시면서 졸업식 때 진짜 사진 보면은 코대기 안겨가지고 제가 띠용 있거든요. 본인이 법복을 입고 싶다는 꿈을 꿨는데 가정주부로 몇십 년 동안 생활해오고 본인 꿈은 이루지도 못하고 딸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제가 지방 발령 나면 다 따라오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좋은 날도 못 보고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해야 된다. 오늘 내가 행복해야지 되는 거지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간호도 하고 엄마가 이렇게 잘 회복이 되셔가지고 몇 달 뒤에 어머님이 퇴원을 하셨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엄마, 아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변호사 일인 것 같다. 내가 진짜 열심히 멋지게 할 테니까 한 번만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크게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네가 검사로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변호사 생활에 넌 잘할 거야 이러면서 부모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니까 제 버킷리스트였던 변호사 생활을 드디어 실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온강이라는 법률사무소를 개소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수년 동안 검사로서 재직했던 노하우 그리고 규모가 있는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를 했던 노하우를 다 꽉꽉 담아가지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오픈을 했는데요. 온강의 의미 자체가 따뜻할 온, 강인할 강입니다. 따뜻하지만 강한 로펌. 제 의뢰인들이 저에 대해서 항상 표현하실 때 변호사님은 너무 따뜻해요. 근데 나를 지켜줄 것 같이 강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문구화해서 만든 로펌인데요. 저는 검사 생활을 할 때도 저한테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하면서 싸워주고 최선을 다해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싶고요. 그 온강이라는 로펌도 의뢰인들한테 좀 따뜻한 그렇지만 강하게 책임감 있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온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